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우리 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여기 다양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운동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신의 유토피아를 설정하는 관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토피아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에티엔 카베라는 사람의 되게 모든 물량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자신이 어느 정도 적정량만 쓰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 쓰고 자신의 사유 재산 같은 건 사라지게 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에티엔 카베가 나중에 그거를 봐가지고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에티엔 카베가 상상으로 한 유토피아에서는 그게 전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물론 사유 재산이 없는다는 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유 재산이 여기 중시되는 사회인데 여기서는 없다는 게 저로는 선제로는 상상이 안 됐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물량이나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하고 그것을 적정량, 자신이 필요한 만큼 배분해 준다는 게 되게 색다르고 되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티움 카페 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진님. 혹시 질문을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나온 유토피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유토피아예요. 전 태양의 나라가 가장 좋았는데, 그, 왜냐면 태양의 나라에 세 명? 마지막 구절 중에서 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태양의 나라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석투님. 저는 그 철학자 어니스트 켈렌바크, 네, 어니스트 켈렌바크라는 그 사람이 유토피아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는 에코피아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에코라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좀 환경운동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네, 그리고 여기 책에서 나온 사람 중에 아마 가장 최근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약간 내 공감이 갔던 것 같고, 뭔가 실제로도 저렇게 어느 정도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석권님. 여기 그, 그 허버트 웰스였나? 이 사람이 쓴 신과 같은 인간. 네, 여기에 나온 그 유토피아가 되게 좀 흥미로웠는데 일단은 미래를 배경으로 했는데 음 이게 좀 약간 가장 이 유토피아들 중에 조금 제일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고 좀 다른 애들은 조금 예를 들면 뭐 종교를 강요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딱히 없고 좀 굉장히 평화롭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제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선생님. 근데 저는 뭐 누구를 콕 집어갖고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저 부분은 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좀 각각 달라가지고 굳이 뭐 하나를 꼽자면 허버트 조지 웰스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모두 갖춘 나라라고 해서 아까 뭐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사회의 그 비아가 좋게 보였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실험했을 때 그것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인간의 본성상 뭐 본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그 공산사회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 뭐야 결합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소득 캠페인도 결국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좌도우도 아니고 앞으로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은 같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차이를 인정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꿈꾸기 때문에 허버트 조지 웰스를 뭐 이렇게 굳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육제도라던가 특히 이제 그 가족제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도 초기에는 아니 왜 꼭 그 가족을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만악의 근원이다. 왜냐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그 상속해 주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내 자식, 내 편 뭐 이런 걸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등이라던가 겸해 그 사랑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족이 해체돼 버리면 그러면 뭐 이렇게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이런 거를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지나오면서 가족 제도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뿌리 깊게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남은 이유가.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어쨌든 중요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우생학적 관점에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애 많이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접근은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인권의 개념이라던가 등등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반대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에티엔 카베에서 그 마지막에 에티엔 카베가 꿈꾼 사회에서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분배의 정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분배의 정의는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모두가 다 철저하게 평등하게 주는 거랑, 아니면 노력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거가 분배의 정의에 맞는, 그 분배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에 맞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음, 노력에 따라 가지고 분배하는 게, 더, 알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모두 다 철저하게 평등하게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 대부분의 것은 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분배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다 철저하게 분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밑에는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 하지만 거기서 그 위에는 그 노력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석투님? 어, 여기서 말하는 그 분배 법칙이, 잠시만, 거기가, 문이, 다시 못 쪽이요. 지금 책이 없어, 지금. 분배의 정의. 그게, 커다랗게 이제 분배와 관련되어서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그 절대적 평등 그냥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그냥 자기가 능력만큼 이 일을 하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준다. 지석이가 10개 생산하고 지석투가 뭐 20개 생산하고 준이가 5개 생산하고 하진이가 뭐 7개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럼 전체가 만약에 뭐 40개다. 그렇게 10개씩 나눠주는 방식이 일단 있을 수 있겠고 반면에 지석이는 20개 생산했으면 지석이는 20개 갖고 준이는 7개 생산했으면 준이 7개 갖고 자기가 음, 생산한 것만큼만 나눠 갖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에서 그 분배를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에티엔 카베 같은 경우는 철저한 평등의 원칙을 고수했다라고 해서 어, 자기가 능력이 얼마큼 되든 관계없이 그 결과를 다 모아서 다시 n분의 1로 나누자라는 방식이 이 에텐 카베의 방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준이는 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능력에 따라서 차별 차등 분배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속 어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이 분배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나라들에서도 확정이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따로 저기 전체적으로 그 평등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걸 따라서 일단은 확실히 함부로 그거를 이제 정리를 뭐가 낫다 그렇게 하긴 애매한데 그래도 역시 이게 결국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조직원이잖아요. 이 조직원들끼리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결국에는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형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똑같은 그 정도의 양으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덜 생산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많이 생산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 관점에서 봐서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네, 따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석원님.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이게 분배를 할 때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나 사회주의라고 하나요? 똑같은 의미인가요? 그 사회주의였나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이제 거의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어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에 따라 자신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되게 좀 이게 체제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각각의 노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똑같이 분배하는 것도 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전 저도 노력으로 노력, 네, 노력에 따라 나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하지, 아는 사람들에게 몫을 나눠줘야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노력에 따라 나눠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노력에 따라서 분배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 노력이 그 사람의 성취, 그 각 개개인의 성취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성취한 걸 잘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 성취를 과연 그 사람 홀로 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취 역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한 결과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하는 캠페인, 기본소득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소득 캠페인의 어떤 그런 이상은, 준이가 만약에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큰 성과를 냈다라고 봤을 때, 준이 홀로 그 성과를 내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준이가 그 성과를 내기까지는 준이가 그동안의 어떤 그런 지식이라던가 뭐 이런 인류 문화 유산을 어쨌든 이용해서 그 성과를 낸 거 아닌가? 내었으니 준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은 공유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놓고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이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똑같은 일을 준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만큼의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다른 사람이 아닌 준이이기 때문에 낸 성과의 몫은 그건 또 준이가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공유부의 근거에서 얻은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어서 똑같이 나누고 반면에 나머지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더 얻은 부분은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노력에 따라서라고 얘기했는데 노력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보면은 시험을 잘 못 보내도 노력은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노력은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애가 있고, 사실 노력 별로 안 했는데도 시험 잘 본 애가 있잖아. 그래서 그 노력이라는 게 과연 그 노력으로 측정되는 게 맞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노력 말고 이제 능력,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전업주부가 집에서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거기다 쓰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이 뭐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 활동을 하는 것과 그런 점에서 과연 그 성과나 결과를 누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어떤 거는 더 높은 가치를 쳐주고 어떤 건 더 낮은 가치로 매겨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청소부의 노동과 변호사의 노동, 그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지금은 엄격하게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차이를 두는 것들은 과연 그것들이 바람직한 건가? 그 능력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거를 나누는가 등등의 그 안에는 사실 또 들어가보면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해 나갈 건가라는 또 2차, 3차 어떤 그런 질문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진이. 네, 잠시만요. 어떠셨지? 저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를 묻고 싶은데, 일단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존중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나 그 욕심을 갖지 않게 하는 정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지석 원님. 정치 방향보다는 좀 정치 체제에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권력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집중되면 독재 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방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분립하고 근데 이제 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권력이 나눠 가진 기관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아까 그 약간 조금 이기적이지 말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나라를 운영하려면 조금 이기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우리 나라 자체에서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치 체계에 관해서는 일단 아까부터 비리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정치적 비리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게 아까 지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분립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치안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뭐 전체적인 것을 경찰이나 아니면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판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이게 더 뭔가 이게 지금 이 정치가 정확하게 그 유토피아에 가까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질문을. 그 유토피아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정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경제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고 노동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성역할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지석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국가,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라던가 정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건가, 뭐가 더 중요한 건가라는 부분들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지석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분립이 중요하다. 권력이 서로 이제 분산되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왕정 국가에서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어쨌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식으로 권력을 이렇게 분산 시켜 놓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상호 견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원리를 더 중요시 여긴다던가 아니면 이 책에 따르면 예를 들면 뭐 플라톤 같은 경우 철인 정치라고 해서 어, 그 다른 말로 하면 독재하자는 거 독재. 근데 일반 독재와 다른 점은 그 한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훈련된, 뽑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뽑자고 하는 거고, 기존 독재하고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독재와 다른 점은 기존 독재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독재를 하는 거잖아. 근데 플라톤의 그 철이는 자기가 그 사람이 모두가 원탑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다 적을 두잖아. 제한 장치를 두잖아. 그 사람은 가족도 못 갖고 사유재산도 못 갖고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전제를 갖는 그런 정치 체제를 오히려 바람직한 정치 체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정치 제도로 손꼽히는 것은 뭐야? 민주.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구성원들, 국민이 주인이고, 이른바 선거에 의해서 대의 민주주의, 대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각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그러한 정치 지도,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임기 동안에 대신해서 다시, 국가를, 뭐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인데 뭐 그 시스템 외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지석이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정치 시스템이 이 완전한 국가,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질문인 거지. 진행하고 있어. 네. 음. 네, 솔직히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책에서 또 봤을 때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게 대부분의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유토피아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뭐 우리 현 사회에서 가장 좋은 뭐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이 말하시는 유토피아라는 거에선 더 가깝게 들어가기는 대의민주주의로는 어느 정도 한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어쩔 수 없이 네. 그 독재자를 결국에는 뭐 결정을 하고 그 독재자에 의해서 유토피아라는 거를 만들어야지 그 유토피아에 대한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그래야지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진? 네, 음, 교수님. 하진아 뭐라고? 그 선생님. 자, 뭐,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제도란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부분들이 일단 국가가 아까 준이는 국가의 이익을 충실해야 된다는데 국가 이익에 충실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쟁이 발발한다던가 국가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그 안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던가 등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국가 건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각 국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 현재 그러면 각 지역 지방 정부가 있는 거지. 대전시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정부가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정부가 있고 세계 정부 안에 그냥 대한민국이다 뭐 인도다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 안에서 그럼 한 국가라는 건 뭐냐? 세금. 세금이 국가 단위로 집행이 됩니다. 세금을 걷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일본에 주거나 뭐 하지 않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거둔 세금이 뭐 전라남도에 쓸 수도 있고 제주도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세계정부 차원에서 세금이 관리돼야 된다. 또 하나 국가냐 아니냐의 가장 결정적인 측면은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는 대전시에 군대는 없는 거지. 뭐 대구광역시 군대는 없는 거지. 대한민국의 군대만 있을 뿐이야. 대신 각 지방정부에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저 같은 생각에는 세계 정부에만 군대가 있고 나머지 각 국가에는 군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들만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이라든가 전쟁 이런 요소들은 사라질 거고, 군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물론 뭐 군인들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하지만 그거 대신에 이제 그거를 다른 영역에 그 활용된다라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민주국가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한다던가, 또 이 책에 보면 때때로 이제 그 뭐야 추첨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맡긴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그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그 비판하고 싶은 그 정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그 요한 발렌틴 안드레가 쓴 그 책을 보면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개개인의 재능과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른데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건 재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지석 원님, 잠깐 이따 해도 될까요? 찾아보고. 네, 그럼 박준희님, 아까 하진님이 말씀하신 저 가부장제도도 전 불만이 있고, 그리고 우생학도 전 되게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로는, 뭐 마르크스인가? 어디에서 그 계급이란 자연의 질서에서 나오는 거다. 베이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계급이란 자연의 질서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도 뭐 사람들을 자연의 질서에 그러니까 계급을 나누는 것을 자연의 질서로 정당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저희랑 가장 불만이 있었던 건 우생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낳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많이 낳게 하고,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윤지석 원님, 저는 여기 요한 발렌틴 안드레 이 사람이 크리스티아노폴리스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제시했는데, 이쪽에서 좀 이 크리스티아노폴리스는 이름처럼 크리스트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현실은 사회가 크리스트교의 계율을 지킬 때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좀 종교를 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저도 준이랑 같이 저도 플라톤 말고도 몇몇 사람들에게 우상하게 대해서 저도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유전자가 이게 뭐 한 곳이 열등한 유전자가 있고, 뭐, 더 뛰어난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분류를 하면서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네, 요한 발렌틴 안드레 그가 꿈꾸는 나라들 중에 일단 그 부분들이 심리 지배하는 국가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춤이나 연극, 카드놀이나 주사위 놀이 같은 여가 활동은 금지되었다. 뭐 술을 많이 마시면 처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즐거움, 뭐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악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근데 이게 요한 발렌틴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이 책 안에도 여러 명이 그렇게 욕망과 욕구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제한될 수 있을까 하는 거란 부분에서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도 동의하기 좀 힘들었고 또 하나는 가옥들의 설비는 간소하고 소박하다. 검수하면 의복에서도 나타나서 주민들의 옷은 작업복과 평상복 다 두 종류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쪽에서 뭐 이렇게 평등한 어떤 그런 거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균일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사회는 너무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제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그런 지점들은 마지막 그 어니스트 칼렌바크가 에코토피아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기후 환경 위기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 환경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풍요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후위기나 환경위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요된 거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복잡한 마음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음, 그런가요? 네. 음, 제가 먼저 얘기할 거는 이 유토피아라는 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토피아가 뭐 유토피아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유토피아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토피아가 최소한 그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토피아에서는 무언가가, 뭐, 예를 들어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된다. 뭐, 무언가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토피아에서는, 유토피아에서는 뭐, 이 공포에 대해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토피아 자체가, 뭐, 흔히 말하는 뭔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뭐 풍요롭고 뭐 제한이 없고 뭐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유토피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토피아에서 무언가 자기가 뭔가 무서움을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뭔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그런 거는 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지성님? 일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 빈부격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빈부격차가 결국 좀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하기도 해서 그래서 되게 가난한 사람과 그 쓸데없이 부자인 사람들이 이런 거에 차이가 많이 없어야 된다 생각. 알겠습니다. 네, 준혜님?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국가란 국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이 가장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행복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적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충족돼가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된다면, 그게 유토피아의 가장 주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님? 저는 불만이 국민의 불만이 가장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불만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한 명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뭐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권이 사실은 그 안에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명권.
그 사람의 안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뭐 지석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지석원과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 빈곤하지 않을 최소한의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정치적 권, 인권 뭐 등등 어쨌든 우리가 지금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충실히 보장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지석원이 이제 빈부격차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자기가 그걸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부격차, 과도한 빈부격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빈부라는 격차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건지 라는 점에서 격차를 아예 없앤다 그러면 절대평등의 사회인 거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사회를 비롯한 미국 같은 그런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그 상위 0.1%와 하위 0.1%가 하위 50%가 갖는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그런 구조라던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너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래서 지금 시급 만 원 거의 가까이 돼. 약 만 원이야. 한 시간이라면 약 만 원은 최저선으로 그건 줘야 된다. 이런 최저임금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설정할 게 아니라 최고임금을 설정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최고임금. 그래서 그 한 회사의 CEO,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회사의 가장 낮은 월급 받는 사람보다 뭐 예를 들면 7배, 뭐 8배 이런 격차를 해놓고 그 격차 그거 이상으로 못 받게 하자. 그러면 이 CEO가 만약에 자기가 뭐 10억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일 적은 사람한테 최소한 1억, 뭐 1억 한 2천, 뭐 1억 3천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끌어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그 최고임금 오히려 설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데, 왜냐면 최저임금 만 원 주고서 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00만, 230만, 한 250만 원 되거든, 월급이. 근데 그 CEO는 연봉이 뭐 몇백억이면 한 달에 그 사람은 한 10억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10억하고 여기 이 사람이 250만 원하고 차이가 뭐 몇백 배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게 아니라 최고임금을 결정하면 최저임금은 자연히 오르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그러면서 이제 그 격차를 얼마로 조정할 거냐, 몇 배로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근데 우리 사회가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지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달라붙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정한 차이를 갖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석원. 저는 일단은 여기 그 네,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런 그 디스토피아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좀 이런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자신의 생각 자유롭게 뭐에 말든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게 진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막 여러 가지 그막 자연을 막 이미 인간들이 많이 막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면 충분히 비슷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공장처럼 사람을 찍어내는 준이? 우리 그, 뭐, 잠깐만. 우리 하진이가 거기 부분은 못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 아,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자면 올더스 헉슬리 같은 알 경우는 텐데. 어? 근데 알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서 알 거예요. 그래? 네. 하진이 되게 해도 돼 그냥? 아, 네. 안 멋진 내가 뭐야? 신세계. 멋진 신세계. 저 그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대략 알아.
그래서 어쨌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석이가 특별히 이제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아까 가족이 만약에 근원이다면서 가족을 없애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바로 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그 내 자식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유전자 자기 정자가 강해서 내 DNA를 물려받은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임신을 해서 어쨌든 임신의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낳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애착 관계가 엄청 크다라는 거야. 그게 가족의 혈연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이를 이렇게 생산해내면 말 그대로 태어나게 하면 그러면 그리고 그 아이를 사회가 함께 기르면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재 과학 기술로도 사실은 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생명권의 문제, 정치적 문제 등등으로 해서 그것들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지. 또 한 가지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 그렇게 정자 난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은 복제. 그냥 필요한 인간이 있으면 준이를 복제하는 거야, 그냥. 지석이를 그냥 복제하는 거야. 그 뭐 남자 여자 결혼해서 뭐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뭐 인공 수정도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복제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인간을 계속 새로운 인간인지 계속 그 인간들을 계속 이렇게 뭐야 생산해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 복제 인간 그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그런 측면들로 그런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올더스 헉슬리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지석의 질문이었던 거지. 진행해. 수은이? 네. 그리고 올더 석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도 되게 유명한 건데,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쓴 거하고 그 1984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1984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디스토피아 소설인데, 거기서도 막 텔레스크린이었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막 거기서 막 사생활을 다 감시당하고, 막 아무것도 그 감시 속에 가지고 그 정해진 일만 하게 되는 그런 것에서 어떤 그 텔레스크린이 안 닿는 곳에 가가지고 자신만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그 멋진 신세계하고 그 국가가 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것을 통하는 그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통제하려는 그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되게 디스토피아 세계가 정말 현실에 다가온다면 진짜 0.001%가 아니라 0.00001%막 그런 사람들이 전체를 다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사회에 대한 예방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 네. 일단은 그 책 내용 자체가 되게 네, 섬세하게 잘 짜져 있어요. 그 노동을 하는 얘들은 그 공부를 막 공부하거나 막 그런 얘들에 대해서 되게 되게 그 저급하다고 느끼고 그 반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그 노동을 하는 애들한테 반대로 더 저급하다고 느끼는 그런 오히려 모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하찮고 자신이 더 높다고 뭐 이런 자부심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유토피아를 유지하는 세계가 멋진 세계인데 어, 이 세계관은 되게 이렇게 잘 짜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든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소마라는 약물이 롯데스에게서 등장을 합니다. 이 소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소마에 의해서 이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마를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유토피아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예방이 그 내용이 좋았어요. 그 정확하게 이게 질문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전 신세계 디스토피아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뭐든 상관없으니까 말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네,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먼 얘기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 이전에 뭐 이런 세계를 만들기 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뭐 다 뭐 멸망이 되던가 아니면 뭐 따로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탈생 공간에 가서 이런 걸 만들던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저는 그 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디, 그 멋진 신세계에서 그, 그, 음, 그, 그, 전 선생님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책에 보면 203쪽 마지막에 편리함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신으로 합니다. 나는 실으로 하고 진짜 위험과 자유, 미덕으로 합니다. 나는 죄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나이를 먹고 취해지거나 성불능이 될 권리, 매독이나 암에 걸릴 권리, 배고픔에 시달리고 들끓는 이에 피를 빨릴 권리, 내일의 일을 몰라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권리도 포함되는 거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죽음, 늙음, 뭐 이러한 뭐 죄, 배고픔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될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는 세상이 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세상일까? 라는 점에서 아,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난 천국 안 갈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천국. 근데 과연 그 천국이 좋을까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울고 불고 때로 웃고 그 희노애락이 있는 이런 그냥 이게 그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어?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걱정하고, 때론 분노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거야. 어? 뭐 젊음도 늙음이 없으면 젊음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젊음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늙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죽음을 없애버리면 생명만 있으면 좋지 않냐라는데 과연 그 생명만 남은 그 생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유토피아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냥 우리가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대목이었고 어쨌든 과학기술에 의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부단히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하지만 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어차피 해결 안 될 거다. 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급격한 그 발전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거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행복이
디스토피아에서 그 행복 물약을 주는데 그걸 먹고 그 행복해진다는 게 과연 진짜 행복한 걸까? 아니 그 자신의 그 삶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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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멋진 신세계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은 여러 사상가들, 뭐 소설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꿈꾸는 세상.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뜻.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 목표, 이 유토피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목표의 어떤 그런 지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델, 롤 모델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완전한 국가의 유토피아의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 비판. 현재 사회에 이게 문제다.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들을 비판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 그래서 그게 꼭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더 대비시켜서 폭로하기 위해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유토피아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섞여 있는 그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과 우리가 이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라는 어떤 그런 방향.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유토피아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일이 나, 가족, 친구. 그러니까 난 그냥 내 주변의 어떤 그런 삶 자체에 충실해서 난 그냥 살아가겠다. 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스케일을 더 크게 넓혀서 나는 이 나라와 더 넘어 이 세상, 아니 온 우주, 온 우주를 상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건 그릇의 크기가 어떠한 건가. 근데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를 읽는 이 순간은, 이 책을 보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고의 폭을 좀 더 키워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책의 내용들 중에 일부는 실현된 것도 있고 또 아직 가야 될 것도 있고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이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꿈꾸던 뭐예요? 유토피아가 이미 실현된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뭐야 식사 밥 먹는 거가 옛날 임금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뭐하다는 거야?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거야. 이미 그 수준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과거에 그런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누리던 그 삶의 만족도보다 만족도라네 삶의 질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해? 훨씬 더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 뭐야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민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어떤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그 저기고 그 한 폭의 한국사라는 그림과 역사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그런 책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글쓰기입니다. 근데 글쓰기 숙제를 미리 내겠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번 글쓰기 숙제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야. 응. 이해가? 자, 네. 네. 하진이 선생님이 글쓰기 숙제 뭐 낼 것 같아? 음, 지향하는 유토피아? 하진이의 유토피아, 어, 박준희의 유토피아, 윤지석의 유토피아, 윤석2의 유토피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12장에 박준희, 윤지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 유토피아에 어떤 요소가 되어야 되느냐? 책 갖고 있는 사람들 그쪽 보겠습니다. 자, 그쪽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사상가들이 구상한 각각의 사회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무릎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국가의 어떤 그래서 아까 정치 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첫 번째가 이제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며 통치자는 어떤 방식으로 권좌에 오르는가. 즉 권력. 권력은 누가 차지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왕정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화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 플라토에 제시한 철인 정치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여러분 학급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학급의 반장을 과거에는 선생님이 임명했어. 가가지고 반장 할 만한 애를 이렇게 뽑아서 임명했다는 얘기야. 임명제. 요즘은 대부분 뭐야? 선출하잖아, 선출. 투표로 선출하잖아. 근데 가끔 그 투표가 반장을 잘하는 애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인기 있는 애가.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거란 얘기야. 아니면 그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도 뭐 중학교는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이른바 그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 뭐 사주는 거 금권 선거야. 아하. 내가 햄버거 쏠게. 먹었습니다. 내가 뭐 우리 집 초대해갖고 뭐 한다. 이런 애가 되는 거야. 그 금권 선거야.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투표에 의해서 뽑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 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가 어, 저희 형 학교에서 그 막 반장 선거를 했는데 막 어떤 형이 막 친구들한테 치킨인가 그걸 다 음, 사줘가지고 막 음, 그걸로 반장된 형이 있대요. 헐, 그거 불법이야. 바로 어. 친구한테 들었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반장을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저기도 있었어. 일일 반장이 갖고 돌아가면서. 또 어떤 데는 그냥 뭐 하자? 뽑기 하자, 뽑기. 뽑기에서 추첨해서 하자.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등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반장에게 도대체 어떠한 권한을 줄 거냐? 어? 얼마만큼의 권력을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뭐 무슨 지금 반을 갖고 예를 들었는데 이 국가라는 시스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어쨌든 하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고 누가 무엇을 가지는가. 아까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그 분배의 어떤 그런 부분들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어? 소유의 어떤 그런 빈부의 격차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다음에 이 일 같은 경우를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돌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스타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게이머가 되고 싶고, 뭐 이러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것들이 이른바 뭐 그냥 세습돼, 세습.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 백정의 아들들은 계속 백정의 삶을 살고, 양반들은 계속 양반의 뭐 그런 부분들 갖고 있고,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게 뭐 세습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어쨌든 뭐 자기 시험 봐서 능력은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라는 거. 세 번째가 노동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노동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해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자. 아니면 뭐 주 3일 주 4일만 얘기해도 그 기술의 발달로 생산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주 4일만, 주 3일만, 뭐 몇 시간만 일해야 된다. 그 나머지 여가 시간을 갖자.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 그 대통령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저기 뭐 순번제. 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의무적으로 몇 번은 농촌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서로 뭐해? 맞교환을 하자는 거야. 또 반면에 누군가는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일만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거야.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노동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일과 관련돼서 일하는 시간, 아니면 그 일의 영역을 나누는 거,
그것도 예를 들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야 일찍 결정한다잖아. 다임생이 보고서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럴 때 너는 직업계 학교로 가는 게 좋겠어. 너는 공부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나눠준다잖아.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뭐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그 성패가 많이 결정돼요. 의대 갈 건지 뭐 할 건지. 거기서 일단 크게 한번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노동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여가에는 무엇을 하나? 여가에는 무엇을 하나 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여가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뭐 도박, 스포츠 게임 뭐 이런 거를 금지하고 경건한 삶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누구였지? 헉슬리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그 즐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래야 사회 불만이 없어진다. 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삶에서 꿈꿨던 것들이 뭐냐면 노동자들도 일 조금 하고 노동자들인데 그 시를 얘기하고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노동과 예술이 공존하는 그런 삶 누구나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가에는 무엇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교육받나라는 부분에서 애는 누가 길러야 될 거냐는 얘기야. 전업주부 스타일. 어? 과거에 엄마가 집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빠나 돈 벌어오고 이런 시스템이지. 아니면 엄마 아빠 가릴 필요 없이 어쨌든 누군가 한 사람이 애를 양육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공동육아, 타가. 국가가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거기 맡기고 엄마 아빠 다 나와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든지 뭐 결혼 제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에 학교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를 아예 뭐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유롭게 뭘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학교 학원 그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온오프도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박준희 교육 시스템 해갖고 박준희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다 그 뭐야 레벨을 그 받는 교육을 다 정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는 그냥 저기만 하면 돼. 그 통과 불통과.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거가 예를 들면 뭐 구구단을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럼 준이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우든지 혼자서 구구단을 배우든지 그냥 구구단 배워서 통과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학교에서 꼭 뭐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상도 있다는 거지. 지금처럼 학교라는 시스템으로만 인정받는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듣든 뭐를 하든 간에 그냥 자기가 그냥 그 통과만 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선생님 생각이야.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기에는 뭐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대학까지도 뭐 하자? 무상교육으로 하자. 아니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서열화돼 있잖아. 그래서 그걸 아예 다 없애버리고 프랑스처럼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도 그냥 평준화시켜버리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쨌든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냐는 얘기지. 또 그다음에 남자여 여자아이는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받나? 성평등의 문제들. 또 이 책에 보면은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원래 성 역할이 나눠져 있다. 심지어는 성차별도 있어. 원래 여자는 뭐뭐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남자 여자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아예 남자와 여자를 뭐 하자. 따지지 말자 아예. 그 남자 여자가 그걸 왜 따지냐는 거냐. 뭐 여자가 뭐 남자가 이런 얘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그 여자와 남자가 어쨌든 신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대다수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같이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성별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나.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며 종교 어떤 관계로 맨날 해서 아까 지석이가 이제 그거 그 신의 국가 종교가 너무 강화된 것들이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종교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어떤 세계는 종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 그런 그 사상가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누가 아니면 종교를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종교적으로 모두가 다그 의무로서 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상 국가라면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소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거를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광범 그 뭐야 여러 분야를 폭넓게 썼으면 제일 좋지. 근데 자기가 머릿속에 아이디어나 구상이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질문 외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사실은 근데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내가 특별히 생각은 없지만 여기 사실은 이 책의 11챕터에 이 선생님 조금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뭐 하면 된다고? 고르면 선택. 된다고. 그나마 나는 이 사람 거에도 동의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자도 있고, 뭐 이렇게 안경도 쭉 있고, 옷도 그 상의도 쭉 있고, 바지도 쭉 있고, 양말도 쭉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나는 이 가게에 모자는 A라는 가게에서 살 거고, 난 B라는 가게에서 안경은 B라는 가게에서 고를 거고, 나는 뭐 C라는 곳에서 뭐 바지는 고를 거고, 또 뭐 상의는 또 A. 또 어떤 사람 이럴 수도 있지. 나는 A라는 가게에서 모두 다. 거기 그 마네킹 있는 거 난 통째로 난 그게 좋다. 이것일 수도 있고. 난 A라는 가게에서 대부분이 좋은데 안경하고 뭐만 마음에 안 들어. 그 안경하고 뭐만 다른 가게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상가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사상가를 골라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바꿔다가 끼워놓을 수도 있고.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갖다가 고르면 되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사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정 생각이 없으면 기본 주어진 것들 중에서 뭐 하라고? 고르기만 하라고 고르기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음 주 글쓰기 과제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저 그 다음 주 준이 책 읽는 거는 뭐예요? 책 읽는 책 건 다음 주에는 한 폭의 한국사라는 책이야. 한 읽고. 폭의 한국사에서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과 역사를 이렇게 접목한 그런 새로운 시도인데 한국사야 한국사.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림과 연결해서 역사를 할 건데 다음 주는 그 책 갖고 할 거고 이 지금 글쓰기 과제는 다다음 주에 글쓰기 과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다다음 주까지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되고 어, 지금 이 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각 챕터마다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에 관해서는 요 사람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별표 얘기가 나와 있고, 요 사람은 세모 얘기가 나와 있고, 이 사람은 별표 얘기가 나와 있고, 이 사람은 동그라미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만 1번, 2번, 3번, 4번을 뽑아갖고 한번 쭉 모여보는 방법도 있어. 서술해 보는 방식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자, 지석이 해놓고 국어 뭐 100점, 수학 몇 점, 사회 몇 점, 과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지석이가 국어를 잘하는구나. 과학 시험을 이번에 못 봤구나. 라고 요거는 금방 알 수 있잖아. 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준이에 대해서 국수 사과 영, 그 다음에 뭐 하진이에 대해서 국수 사과 영,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하진이는 무슨 과목을 잘하고 준이는 무슨 과목을 잘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 근데 표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표를 만들 수 있냐면
국어 해놓고 지석이 몇 점, 준이 몇 점, 하진이 몇 점. 이렇게 보면 아, 국어는 누가 잘하는구나? 하진이가 잘하는구나. 수학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수학은 뭐 준이가 잘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 책은 지금 지석이는 정치에 대해서 이런 사상, 교육에 대해서 이런 사상, 뭐 사회에 대해서 이런 사상 이렇게 지금 써 있는 책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는 지석이 이렇게 생각하고 준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진이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방법적으로 우리는 늘 보면 책을 따라가면서 읽어. 그런데 독서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뭐 할 수 있는 사람?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고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렇게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 정치에서는 나는 이 사람께 제일 마음에 들어. 경제에서는 나 이 사람께 제일 마음에 들어. 교육에서 이 사람께 마음에 들어. 아니, 교육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새로운 대안을 내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걸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고민이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도 2024년 대한민국 세계에도 정당이 있잖아. 정치 지도자들이 막 주장하잖아. 그 밑바닥에는 이 사상가들의 그런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야. 그런 철학을. 그런 철학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나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건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것들을 글로 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한 폭의 한국사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어, 계세요. 네.